특출한 개인 능력에 의지하는 팀으로부터 이제 동료를 활용할 줄 아는 팀으로 진화한 것과 같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를 분석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와는 달리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 이때 4-2-3-1처럼 위치했습니다. 스미스 로우가 캉테를 전담마크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머지 두 미드필더가 첼시의 두 미드필더를 잡는 형태였는데요. 결국 마르티넬리, 라카제트, 사카, 스미스 로우 넷이 전방에서 압박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첼시는 캉테 이하 총 5명이 아래에서 빌드업을 전개했기에 아스날로서는 4대5의 싸움을 걸어야 했는데 공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전방 4명이 한 칸씩 이동하면서 첼시가 짧은 패스를 통해 앞으로 전개할 수 없도록 붙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비형 미드필더인 캉테를 향한 패스기를 차단하는 것이었으며 그 역할을 맡고 있던 스미스 로우가 센터백에게 붙을 시 라카제트가 대신해서 캉테를 막아줬습니다. 비록 이 경우 반대편의 센터백과 풀백에게 여유를 허용할 수 있지만 아스날 전방 4명이 모두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많은 활동량이 요구됐고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이날의 아스날은 그걸 해냈습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에 의해 첼시는 그 앞에 미드필더들인 코바시치와 마운트가 종종 매우 낮은 지역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카와 엘네니가 따라붙었기에 확실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없었고 퓰리식 등 최전방 자원이 내려갈 경우는 아스날의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붙어줬습니다. 이런 전방 압박을 통해 아스날은 첼시에게 롱볼 투입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롱볼이 잘 투입됐을 때 첼시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최전방을 향한 롱패스도 그렇지만 특히 횡적인 롱패스가 연결됐을 때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파하고자 마운트가 상당히 깊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설적 마크맨인 엘네니도 꽤 높게 올라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마운트가 원터치로 한 번에 주마에게 롱패스를 투입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은 볼의 진행 방향에 따라 전방 선수들이 한 칸씩 움직이는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현재는 마르티넬리가 리스 제임스와 주마 둘을 상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르티넬리는 일단 볼이 투입되는 주마에게 달라붙었지만 주마가 헤더로 제임스에게 볼을 넘겼고 전방 압박을 풀어낸 첼시는 자카 이하 5명만이 존재하는 아스날의 수비진을 공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첼시가 노릴 수 있는 지역은 볼이 투입된 우측보다 오히려 좌측에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전반전 첼시가 만들어낸 기회들 중 가장 좋은 장면인데요. 일단 아스날은 전방 압박을 이겨내고 자유롭게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첼시 기준 우측으로 다급히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첼시의 공격을 저지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지나치게 쏠린 나머지 첼시의 좌측에서 마운트와 벤치렐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침투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사카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전방 압박을 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것인지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건 첼시에게 있어 상당히 좋은 기회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역을 향한 패스가 너무 위협적이지 못했는데 이렇듯 우측으로 몰다가 한 번에 좌측으로 넘기는 패턴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지에흐의 부재와 제임스의 컨디션 난조가 크게 한몫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가 우측에서 날카롭게 볼을 투입할 수 있는 선수는 이 둘이었는데 제임스는 이 경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무릎에 문제를 안고 있었고 왼발의 스페셜리스트인 지에흐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에흐는 그 존재만으로도 첼시의 공격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에이스인 만큼 그 부재가 상당히 뼈아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은 전방 압박뿐만이 아니라 공격도 잘 풀었는데요. 먼저 아스날은 빌드업을 할 때 중앙 미드필더인 엘네니를 우측 센터백 지역으로 내리면서 마치 3백처럼 변형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좌우측 풀백들은 뒷공간에 대한 부담 없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대신 중앙에 자카 하나만이 덜렁 남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보이다시피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볼을 아예 전개시킬 수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압박이 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카가 이날 잘하기도 했지만 숫자도 충분한 첼시가 왜 이렇게 자카를 자유롭게 두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상 자카 하나에 마운트와 코바시치 둘이나 붙은 셈인데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 아스날은 거의 3-1-6과 같은 모습을 형성하며 전방에 매우 많은 숫자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좌측에서 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아스날이 이 지역을 주된 공격 루트로 삼은 이유는 빌드업이 되는 왼발 센터백인 파블로 마리와 티어니의 존재, 그리고 본래 자카를 좌측에서 자주 기용했다는 점, 좌측 공격이 익숙한 팀이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좌측 위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고 스미스 로우 등 전방 자원들도 좌측에 밀집되게 움직이곤 했습니다. 특히 이중 마리는 상당히 과감한 전방 침투 패스를 수차례 시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데요.
비록 그것이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이 장면에서도 보이듯이 아스날은 티어니를 높은 위치로 올림으로써 제임스를 끌어당기곤 했었기 때문에 좌측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선 이 수적 우위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는데 적어도 마리는 이 우위를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시도였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우측에서도 주목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가 있었는데요. 윙어로 나섰던 부카요 사카였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선수의 다재다능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먼저 빌드업 상황에서의 영향력입니다. 아까 아스날은 좌측 위주로 빌드업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측을 완전히 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인 엘네니는 아래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는데요. 이 역할을 대신 수행해줬던 것이 부카요 사카였습니다. 사카는 우측 윙어로 나섰지만 상당히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덕분에 아스날은 우측에서의 패스키를 확보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7회를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라카제트나 오버래핑한 베예린 등이 우측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내며 자카가 아스날의 두 번째 득점을 넣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합당한 결실까지 맺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원톱인 라카제트를 비롯해 전방 압박을 수행하던 4명의 선수들은 이렇듯 아래로 내려오면서 볼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줬는데 하나가 내려오면 하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생기는 빈 공간을 활용하는 유기적인 연계를 보여주면서 특출한 개인 능력에 의지하는 팀으로부터 이제 동료를 활용할 줄 아는 팀으로 진화한 것과 같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아스날은 분명 지난 맨시티와의 리그컵 경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난적 첼시를 상대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섰고 팀 단위의 움직임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스날이 우려되는 점이 두 가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체력 문제입니다. 특히 이 전술은 전방 선수들과 좌측의 공격을 돕는 티어니의 상당한 체력 소모를 유발시킵니다. 연령대가 어린 만큼 어느 수준의 무리까지는 허용되겠으나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이번 시즌에서 분명 어느 시점부터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리라 봅니다. 후반에 스미슬로우와 마르티넬리를 각각 윌록과 페페로 바꾼 것도 아르테타 감독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이런 움직임에 있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아스날 영상들에서 페페에 대해 여러 비판을 가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페페보다도 윌록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지난 리그컵에 이어 이번 경기까지 봤을 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발이라 여겨집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속도는 그 자체만 봤을 땐 꽤 경쟁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수비할 때 두드러졌습니다. 이 장면은 첼시가 압박을 풀어내고 공격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엘네니가 캉테를 저지하는 가운데 볼이 퓰리식에게 투입되고 있는 중인데요. 베예린과 홀딩은 침투하고 있는 마운트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퓰리식에게 붙을 수가 없었고 자카는 아브라함과 충돌하면서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볼이 아직 퓰리식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 복귀 중인 윌록이 즉시 따라 붙었다면 앞지르기까지 못하더라도 방해는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록은 저 지역은 어차피 내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듯 그냥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갔고 그의 평화로운 산볼을 돕기 위해 쓰러져 있던 자카가 벌떡 일어나서 퓰리식의 수비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윌록이 투입된 지 10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아스날은 강력한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첼시의 플레이를 제한시키고 또한 많은 기회를 창출해냈습니다. 전체 슈팅이 첼시에 비해 적음에도 유효 슈팅이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통계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존의 오바메양의 득점력에 많은 의지를 해야 했던 전술보다는 지금이 훨씬 건강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자리를 잡기까지 한동안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